적성요구 외부지문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를 남길 거거든요. 그 멘트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해당 학습 완료 여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나올 겁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경제지문이 될 거고요. 이 경제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 경제지문이에요. 복잡하기보다는 몇 가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 쉽게 적용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고 했는데 소득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체효과가 정확히 뭔지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대체효과가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대체효과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구매하던 커피가 5,000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연히 저희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리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효과가 대체효과입니다. 즉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라고 하는 비율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지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설명할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이죠. 반면에 소득효과는 독특해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건들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정상제라고 설명해요. 경제 용어입니다. 정상제. 즉 정상제는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상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가격이 내려갔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소비가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열등제라고 설명을 해요. 오히려 소득이 올라갔지만 소비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열등제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겹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0,000원이었다가 5,000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삼겹살이 싸졌어?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겠네? 나 소득이 좀 늘어난 것 같아. 라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삼겹살을 먹지 않고 소고기를 사러 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진 않았지만 마치 나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특정 재화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열등제라고 설명을 해요. 또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물건을 안 사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품이요. 루이비통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소비까지 증가한 이런 것을 사치제라고 해요. 사치보기심라고 설명하죠. 반면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상제라고 설명합니다. 정상제.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다양한 경제 용어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정상제와 우리 뒤에 본문 보시면 정상제라고 하는 것과 열등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정상제라고 하는 개념과 열등제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좀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 동그라미, 반면에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공급 곡선.
Y축이 가격, X축이 수량인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대요. 통상 수요곡선 동그라미 밑줄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 결국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수요곡선과 관련된 설명인데 수요곡선에서는 가격과 구매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 마이너스의 기울기여서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된대요. 반면에 공급곡선 동그라미, 공급곡선은 밑줄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요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밑줄 친 부분은 공급곡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공급곡선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반비례와 비례관계.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예상과 각 상품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되는 반면에 이제 공급곡선이 나오겠죠. 공급곡선은 주어진 생산기술과 그 상품의 가격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공급량을 선택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그렇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화할까? 여기부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관련된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같이 볼게요.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효과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갈게요. 여기 밑줄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밑줄 쳐보시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거야. 한 가지로 고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 가로 쳐보자. 예산엔 변화가 없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원이라면 그대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밑줄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 아까 이거죠. 소득효과라고 했을 때 이 소득효과의 전제는 동일한 예산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가격이 내려갔을 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가 각각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게 소득효과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예산이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콜라가 2,000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 예산 내에서 콜라를 살 수 있는 건 총 5개를 구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콜라의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콜라의 개수는 10개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가격이 내려간 콜라라고 하는 상품을 많이 살 수도 있을 거고요. 적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요. 이 얘기가 소득효과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끊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5개밖에 못 샀는데 콜라를 10,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콜라를 이제 10개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왠지 많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하나의 재화를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버는 소득까지 늘어난 것처럼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이게 소득효과예요.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소득효과는요. 예산이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없겠죠. 심리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대체효과는 대체효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강화할 때 밑줄 쳐보시면 아까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 했지만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마찬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소비는 줄어들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밑줄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눈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 하락했죠.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는 대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라가 2,000원에 5개를 살 수 있었고 사이다도 마찬가지 2,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콜라를 먹어도 그만, 사이다를 먹어도 그만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변동이 없는 사이다의 구매량은 줄일 거예요. 왜? 이미 싸진 콜라가 있는데 못하러 2,000원짜리 사이다를 사겠냐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줄이는 대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은 늘리겠죠. 10개 살 수 있으니까. 얘를 사면 5개밖에 못 사는데 얘를 사면 10개 사잖아요. 당연히 10개짜리 사겠죠.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 가격만 변화한다면 이 얘기죠. 콜라는 하락했지만 사이다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생기겠죠. 사이다는 적게 소비, 콜라는 많이 소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첫 번째 멘트 9월달입니다로 하겠습니다. 9월달입니다. 첫 번째 멘트 9월달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대요. 왼쪽 그래프 보세요. 보기 짜증나는 그래프 나와 있죠. 곡선, 그 직선으로 나와 있는 걸 예산선이라고 하고요. 굴곡이 들어간 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설명한답니다. 본문 보면서 예산선이 뭐고 무차별 곡선이 뭔지 볼게요. 예산선이란 예산선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예산선을 같은 말로 예산 제약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예산가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00원이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예산이 될 겁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밑줄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는 YJ라고 하는 물건의 수량을 나타내는 부분, 여기는 XJ라고 말하는 물건의 수량을 나타내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직선을 우리는 예산선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예산선을 파란색으로 체크할 텐데 예산선을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구매가 가능하겠죠. 반면에 예산선을 기점으로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구매가 불가능한 부분이 될 거예요. 즉, 왜냐면 이 예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제한을 나타내는 부분이 예산선이기 때문에 예산선을 기점으로 안쪽은 구매 가능, 바깥쪽은 구매가 불가능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이란 무차별 곡선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소비자에게 밑줄 동일한 만족감 밑줄 쳐보시면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무차별 곡선에서는 동일한 만족감이라고 했으니까 심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마음가짐, 만족감,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랍니다. 재화의 묶음을 밑줄 곡선, 그리고 오른쪽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랍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곡선으로 나와 있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양 사이드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를 A1이라고 하고 여기를 B1이라고 하고 여기를 C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1이라고 하는 지점은요, YJ는 굉장히 많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쭉 내려오면 X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거꾸로 C1이라고 하는 부분은 X제는 굉장히 많이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Y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A1과 C1에서 만약에 나는 A1처럼 Y제를 이만큼 사지 않고 X제를 조금 더 사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이 점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y제의 수량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x제의 수량은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그럼 결국 A1에서 A2로 내려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폭은요, y제를 포기해야 하는 양이 될 거예요.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내가 x제를 이만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1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를 조금 앞으로 이동한다면 y제의 수량은 줄어들 거고요. x제의 수량은 줄어들 거고 y제의 수량은 더 많이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x제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점 중에서 가장 골고루 구매하면서 만족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B1. 이 부분이 바로 x제와 y제를 굉장히 골고루 구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이 이 접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G라고 나와 있죠. 그 G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최대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점이 될 거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소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는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J와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Y 몇 개를 덜 소비해야 하는가의 비율을 동그라미 한 개 대체율. 그럼 제가 아까 초록색으로 말했던 이 부분을 단순하게 수량으로 말한다면 양이 될 거고, 비율로 따진다면 여기가 바로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한 개 대체율이 되겠죠. 되었죠? 이라고 하는데 결국 한 개 대체율은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 만족감이 동일하니까 무차별 곡선은 오른쪽으로 우하향하게 이런 식으로, 또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소모되는데 라고 나와 있는 거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검정색으로 그릴게요. 곡선,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볼게요.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소모되는데, 이는 원점에서 멀수록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직선을 연결해서 그리면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y제도 많이 살 거고요, x제도 많이 살 거야. 그럼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거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만족감 또는 효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가 얻는 만족, 효용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세모, 소득이 늘면, 즉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겠죠. 즉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 나의 예산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예산선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예산선 자체가. 왜? 10,000원대 살 수 있는 게 5개였는데 30,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5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어서 갈게요.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 멀리 있게 되면 당연하겠죠. 예산선이 초록색깔처럼 올라가면 무차별 곡선도 올라갈 거야. 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만족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 당연하겠죠. 왜? 가격이 변화했다라고 전제조건이 깔려있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재화는 밑줄,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동그라미 정상제, 일반적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제라고 하는 건 가격이 내려간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밑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든 동그라미 열등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가 줄어드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열등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라니까요. 삼겹살을 먹을 삼겹살의 가격이 내려갔지만 마치 내가 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삼겹살 안 먹어. 나 소고기 먹을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등제의 개념이 되겠죠. 삼겹살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네모 쳐보세요. 제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뭐 냉동 삼겹살이나 뭐 차돌박이 좀 얇은 걸 먹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100만 원 벌고 있던 제가 1000만 원으로 소득이 는다면 쇠고기의 수요가 늘겠죠. 왜? 언제까지 100만 원 벌 때 먹었던 고기를 먹겠냐는 거죠. 900만 원을 더 버니까 야 우리 소고기집 가자라고 하면 한턱 쏘겠죠. 늘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었다면 당연히 소고기는요 정상제죠. 반면에 삼겹살,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른다면 아까 이 케이스가 될 거야.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콜라 가격이 떨어진 케이스를 앞에서 봤지만 이번 케이스가 올라간대요. 3,000원 정도로.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서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는 줄인 대신 당연하겠죠. 아까는 콜라가 1,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콜라를 많이 샀지만 만약에 콜라 가격이 3,000원으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제품의 구매량은 줄어들 겁니다. 비싸졌으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용자의 소비를 늘려서 동일한 효용을 추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와 사이다를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YZ를 콜라라고 가정했을 때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의 소비를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고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대체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대체 효과. 가격 비율에 따라 소비가 달라진다. 노동자가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노동자가 각 임금의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밑줄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한. 당연하죠. 노동자가 임금 수준에 대응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건 수요가 중요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제 친구 CJ 만두 공장 다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만두를 만드는데 전국에서 만두를 100톤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00톤을 먹을 때는요 일꾼이 100명이 필요하고요. 10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만두를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100톤의 만두가 아니라 50톤, 30톤, 최후에는 10톤의 만두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00톤을 만들 때 직원이 100명이 필요했지만 10톤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10톤을 만들 때는 100명의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얘를 10명으로 줄일 거라는 거죠. 따라서 공급량, 즉 사람 상품의 공급량이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서 노동과 여가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밑줄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노동 공급량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무차별 곡선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야. 따라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는 네모쳐. 그럼 결국 소비자의 만족과 관련된 건 예산선이 아니라 아까 봤던 무차별 곡선이었으니까 무차별 곡선과 노동 공급량이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하겠죠.
예산 상상에서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할 거야.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격도 알아야 되고요, 여가의 가격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가는 여가 동그라미. 여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보세요. 노동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여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저는요 여가가 없죠. 하지만 제가 사직서를 내고 학원을 나간다면 저에게 여가가 보장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가라고 하는 개념은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가격은요? 당연히 산정할 수가 없겠죠. 경제학에서 가격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밑줄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 즉 여가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가격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켰을 때 내가 여가를 선택하면 노동을 하지 못하고 노동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임금이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제가 여가를 선택했을 때의 여가의 가격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체 효과 동그라미 노동 공급량과 관련된 대체 효과니까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밑줄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쉬는 것이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 당연하겠죠? 잘 보세요. 임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가의 가격도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데 임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의 여가의 가격도 1억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여가를 더 이상 즐기지 않겠죠. 왜? 내가 지금 놀지 않으면 1억을 벌 수 있는데 더 많이 일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노동 공급량에다가 대체 효과를 적용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법칙이라는 게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반면 세모. 이 소득 효과를 적용시킬 거야. 임금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봤죠. 쇠고기와 돼지고기요. 소득이 올랐습니다. 소득이 올랐어요. 여기서는 임금이 올랐다가 되겠죠. 임금이 올랐어. 그럼 나는 소고기를 먹는다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소고기를 먹는다고. 저렴한 걸 먹지 않는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 효과가 적용된 것이다. 대체 효과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힘이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힘은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되겠죠.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하고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의 밑줄 통상적인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고요. 아까 봤던 대체 효과는 비례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소득 효과를 적용시켰을 때는 비례하는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거고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가 될 거냐면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즉 상품 소비와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 자체는요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프 보는 방법과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만 이해하시면 크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두 번째 멘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9월입니다. 두 번째 멘트, 창렬쌤의 연애를 기원합니다 로 가겠습니다. 저 연애하고 싶어서 9월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에 나와 있는 갤렌의 문화 개념으로 본 스포츠 문화의 형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영상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제가 공지하는 방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